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전이라고 하면 예컨대 뭐 국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의 싸움이다. 미국 같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다. 근데 그 코로나 이후로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는 그런 진영도 그 싸움보다 이제 우리 진영 안에서의 싸움,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 내전이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당 안에 내전이 있고 서로가 싸워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근데 그랬을 때 그 싸움의 핵심은 사실 더 이상 이데올로기 싸움이거나 노선 싸움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밥그릇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팬덤에 올라타서 주목을 모으면서 버티는 이런 식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전도 이제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뭐 저는 어떤 신념화된 신자유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또 그것 때문에 멋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시장주의가 진짜로 인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과주의, 합리주의, 그렇게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보수가 그게 진짜 보수겠죠. 그런 보수가 있다면은 지지하진 않지만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그 이정현 전 의원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단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박근혜 때. 맞아. 근데 저는 그때 그 단식이 정말로 싫었어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배고픔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런 명분이 없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밥 굶는 것까지 뺏어간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진짜 보수가 그리고 이제 어떤 보수들은 저한테는 악당처럼 보였으니까 악당이 간지가 안 나는 시절이 이제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2010년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 뿌리 깊은 나무에 왜 세종이 가려운? 한국어 뭐야 한글 만드는 그 뿌리 깊은 나무에 악당이 진짜 간지가 났거든요. 가리온 정치. 가리온.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악당입니다. 내가 악당이 만약에 이 정도의 간지를 가지고 있으면 응원할 수 있죠. 응원은 아니어도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짜실한 악당들밖에 안 남은 시절이어가지고 사실 가치와 가치의 싸움이라면은 좀 내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어느 쪽의 말이 더 설득되느냐가 있는 거지. 저들을 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와 가치의 싸움이면은 토론해 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진짜 저 형이랑 말이 안 통해, 막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악당이 되진 않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품격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급격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쯤에 약간 꽂혀가지고 역대 대선 TV 토론을 뭐 쭉 다 본 적이 있어요. 왜? 언제부터? TV 토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97년부터 했나? 그래가지고 그게 봤어요. 근데 97년, 2002년 TV 토론 보면 지금 TV 토론 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 품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회창 할아버지가 노무현에게 색깔론 공태를 합니다. 이런 근데 그거에 막 당신 빨갱이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우려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노무현 아저씨가 해명해요. 근데 그때 뭘로 얘기하냐면 예전에 막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모님 이거 장인어른 이거 아니고 그게 다 대중문화로가 그것만 남았어. 당신이 뭐 이때 이런 좀 과격한 발언 같은 것들 예전에 뭐 거리변 인권 변호사 이런 거 할 때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치인이 하기에는 과격한 발언들이 있어요. 진짜 어디 운동권들이 할 것 같은 발언들을 했으니까 그때 노무현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초선이었고요. 저 젊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과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와. 근데 정치인의 언어란 그런 것인가? 젊은 시절에 의기에 차서 했던 말을 가지고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해창이 그렇군요. 하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넘어가요. 야, 그로부터 25년 후에 웃으면 손바닥에 왕을 쓰고 나온 사람을 만나게 됐다. 왕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숟가락. 나는 진짜 이준석을 보면서 이준석 때문에 봤던 것 같아요. 이준석 때문에 그걸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저질이 되어가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숟가락 아니고 젓가락 발언.
이게 점점 요렇게 돼요? 아니면 어느 순간 뭔가를 기점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로부터 한 10년, 5년 후에는 권영길 할아버지가 네. 그 살림살이 좀 나으셨으니까도 했고 꽤 재치 있는 발언 노회찬 아저씨가 이제 판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좀 품격이 있고 유머러스하고 그 이후에 한 5년에서 몇 년 정도는 거기 유머까지 더해져. 막 그래서 되게 나는 재밌었는데. 노회찬 불판까지가 비유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비유 쓸모없는 비유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게 감독은 말하자면 심술궂은 장난이라고 쓴 걸 한국에는 해악이라고 번역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우리가 브라질과 너무 비슷한 역사를 살아와서 한국인들한테는 이 심술궂은 장난이라고 하는 게 아마 브라질 문화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삼바 문화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카니발하는 나라. 카니발하는 나라랑.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해악이 훨씬 더 와닿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엄혹한 군부 독재를 살았고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수많은 의문사를 거쳐서 민주화를 달성했다보다 민주화의 어떤 과정 안에 들어왔고 제도적 민주화도 80년대 말에 브라질이랑 한국이랑 비슷하게 직선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2018년에 대통령이 된 극우 보소나로가 감옥 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인가 다시 선거를 했을 때 재선에 실패하고 룰라가 컴백하거든요. 근데 보소나로가 끝까지 자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부정선거인 것처럼 계속 뉘앙스를 풍기고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브라질의 극우들이 의회를 점거하거든요. 다 때려 부수고 아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과 연결돼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죄로 감옥에 가 있어요. 그게 룰라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소나로 49%, 룰라 51%로 갈려요. 2%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대한민국 역사랑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그럼요. 브라질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한국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해악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사실 저는 한국 관객들한테 훨씬 쉽게 다가가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심술궂은 장난이라고 직역해서 딱 그렇게 떠 있었으면 저라면 아마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해악이 훨씬 더 저한테는 심술궂은 장난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심술궂은 장난이라고 시작부터 나왔으면은 약간 칠수와 만수 이런 느낌의 영화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하지만 같아요. 칠수와 만수 저 시체가 일어나. 그 시절에 그 해악을 예. 내면화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 무서웠었던 건 그 보소나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되게 보소나로가 뭐라고 불리냐면 열대의 트럼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진짜 노네임이었는데 극우 기독교, 극우 개신교에서 복음주의자들이요. 남미 정광훈? 그죠. 남미전. 근데 정광훈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사람이 왜냐면 그 브라질의 복음주의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와 TV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뉴미디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원래는 브라질이 가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거의 90%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90년대 초반부터 1년에 1%씩 줄어들고 있대요. 그거를 복음주의 개신교가 쭉 다 먹어가지고 거의 지금 30%가 개신교도 복음주의 개신교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미디어가 영향을 미쳤고 그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소나로를 밀어준 거죠. 그러면서 쭉 부상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극우 개신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광훈보다는 한국에 그 정광훈과 다른 여의도파 있었잖아요. 소년부. 소년부파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어서 사실 윤석열과 김문수 등등이 기대고 있는 세계관은
이제 극우 개신교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약간 남 얘기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개신교는 왜 그러는 걸까? 개신교에 대한 얘기는 네, 지금 그러니까. PJ 6887님 오순절 교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복음주의도 그렇고 브라질의 복음주의도 그렇고 저는 사실 대신교 역사 잘 모르는데 미국의 오순절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사실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래서 21세기에 쭉 브라질 그 포교 활동하러 나가거든요.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이게 당연히 종교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게 먹히는 어떤 그 대중들에게 먹히는 어떤 고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딱 걸려서 먹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유럽도 지금 되게 극우화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다면 그 복음주의 개신교가 하나의 중요한 고리인 거지 그것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 그 인민대중 인민대중 나왔나요? 네 전체 대중들이 인민대중에 대중들이 대중들 막 이렇게 말이 꼬이지 인민대중이 무엇에 열광하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극우적인 세계관에 포섭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지금 과거를 보고 미래를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그런 이런 쪽으로 시도를 했던 거라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그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윤석열 시대까지 지나오면서 그런 7,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화들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도 쭉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고 또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영화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저기 서울의 봄 같은 거 놀리기도 했지만 뭐 전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기대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어요. 미래에 기대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변호인 1987 이런 것들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를테면은 1987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 87년의 광장에서 2020년대를 향해서 구호를 외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니까 끝나고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참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야 하지 않는가. 사실 1987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화는 지금 이제 성혜호가님 얘기한 것처럼 미래에 기대서 과거를 보고 있고 거기 그 시대에만 말을 걸었던 게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한편 이게 왜 미래에 말을 걸지 못했냐면 과거를 제대로 잘 다루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87년 광장이 열리는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너무 의미가 있었고 그 광장에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너무 남자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관객들이 장준환 감독, 전 너무 장준환 감독 사랑하지만 이 작품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준환 감독한테 왜 이렇게 다 남자들밖에 없냐 민주화 운동을 재현하는데 여자들 다 어디 갔냐 했더니 이제 장준환 감독이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서 그런 거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남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관객들과 여자가 없어도 별 문제 안 되는 그 이제 86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의미 그 자체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역사에서 마치 그 신분관리소에 엄마 이름이 안 남아있는 것처럼 누군가들을 빼버렸을 때 이 영화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거 어렵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시크릿 에이전트는 진짜 사실 남자 영화거든요. 남자들만 되게 많이 나와요. 중요한 여자들 몇 명 나오고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되게 좀 다르지 않은가? 되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 설명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뭐죠? 황정민 씨였나 나오는 그 부산 옛날 자갈치시장이 나 국제시장, 국제시장. 국제시장 두 가지 영화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졸 오브 인터레스트 국제시장이 네. 동시에 떠오르는 건 동시에 어떤 또 사고지? 아예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를 정도였다. 네. 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개신교 그 개신교가 사실 일종의 플랫폼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다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 맥락이 다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역사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브라질을 잘 모르고 이 영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본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룰라가 어쨌든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극우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룰라 직후에 룰라의 후계자가 집권을 했다가 이제 이 노동자당이 집권당이었는데 뭔가 부패 사건이 터지면서 이 당도 믿을 수가 없구나 막 이런 식의 이제 불신과 이런 것들이 뭐 내로남불이나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거기에도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결국 2018년에 말하자면 한 8년 정도 만에 보소나로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맥락은 그 사이에 또 이제 브라질이 경제 위기가 또 닥쳐오면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룰라 집권기에 중산층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빈곤층을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이 빈곤층이 성장을 하면서 브라질의 중산층이 두터워졌는데, 이 중산층이 에반젤리칼로 쭉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복을 하고 빌면 신앙으로 번영할 수 있을 아이고야.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관이 이 성장한 중산층에 엄청나게 어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극우로 조직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설명을 읽었어요. 진짜 못된 장난 같네요. 심술궂은 심술궂은 장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싸움이든 뭐 역사를 든 싸움이든 멈출 수 없겠다. 계속 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잘 싸우느냐가 되게 관건이구나. 아까 일베 얘기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호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무엇이 주체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셨던 그 브라질에서 룰라 이후에 빈민층이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되고 뭐 기복신앙으로 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한국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 신앙의 대상이 아파트였던 거겠죠. 아파트를 사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반이민족책 같은 거였겠죠.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거야라는 게, 결국 그렇다면 이 어떤 그런 극우 세력을 성장시키는 물적 토대라는 것들은 분명히 그런 어떤 그 사유재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떤 재산? 어떤 인민대중과 사유재산. 민대중과. 내내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어떤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좀 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극우화의 어떤 동력 같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사실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잘 살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잘 살려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어떤 믿음 같은 걸 주는 것. 근데 그 생이 끝났어요. 노동소득으로 어떻게 잘 살겠어요? AI 시대에. 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뭐 잘 살아봐야죠. 살아야죠. 민주노총 열심히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열심히 갑자기. 인민대중과 함께 사유재산과 싸우나요? 그런 건 아닌데. 뭐 그 잘 산다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 얘기한 가치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갑자기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 드네요. 네.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져가면서 오늘은 우리 또 9시 50분이에요? 거나 벌써? 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지금 28명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댓글에 공포영화 해달라, 오컬트 얘기도 듣고 싶다 이렇게 제 생각에 코코투비님이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댓글이 있었었는데 제가 시크릿 에이전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우겼다. 좋았다. 다음번에는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의논은 한다. 우리가 늘 의논은 한다. 늘 의논합니다. 의논은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호프 개봉했어요. 나홍진 감독의 아주 좋다는 소문이 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또 재밌다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서 너무 재밌대요. JWL1166 저희가 너무 재밌다. 우리가? 호프가? 그래서 편하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걸로 정확하게 호명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호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음번 방송에는 공포영화든 호프든 혹은 또 다른 재밌는 작품이던 가지고 와서 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볼게요.